최강민 소방관의 삶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과 그 뒤에 남겨진 재의 잔해와 같았다. 그는 용감하고 헌신적인 베테랑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잊을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몇 년 전, 한 화재 현장에서 어린 소녀와 그 가족을 구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기억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겉으로는 냉철하고 무심해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뜨거운 책임감이 불타고 있었다. 소방서에서의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갑작스러운 출동을 알리는 비상벨 소리, 진압 후 몸에 배는 지독한 연기 냄새, 그리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그를 짓눌렀다. 동료들과의 잡담보다는 조용히 홀로 기숙사 방에 앉아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의 오른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길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를 영원히 과거의 비극적인 순간과 연결시키는 표식이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도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염은 이미 건물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다. 최강민은 망설임 없이 방화복을 챙겨 입고 선두에 서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거침없이 나아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건물 잔해가 무너지는 소리가 뒤섞인 아비 규환 속에서 그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미아옹, 미아옹. 최강민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너져 내린 잔해 더미 아래 작고 검은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다가갔다. 뜨거운 철골이 고양이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거대한 철골을 들어올리자 작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털은 그을려 있었고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최강민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이 고양이는 아파트 주민들이 몰래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로 주민들은 녀석을 깜냥이라고 불렀다. 깜냥이의 커다란 노란 눈이 최강민을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어떤 감정이 담겨있는 듯했다. 최강민은 깜냥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 구급대원이 녀석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는 동안에도 깜냥이는 최강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감사를 표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화재 진압 작업은 길고 지루했다. 자정을 넘기고 새벽이 되어서야 불길은 완전히 잡혔다. 최강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현장을 정리하며 복귀할 준비를 했다. 그때였다. 깜냥이가 갑자기 최강민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최강민의 팔뚝을 물었다. 꽉 날카로운 송곳니가 소방복을 뚫고 그의 피부에 박혔다. 최강민은 고통에 신음하며 깜냥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그의 팔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다시 불길 속으로, 즉 연기와 잔해가 자욱한 아파트 건물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려 했다. 강민아, 뭐야, 괜찮아. 동료들이 깜냥이의 기이한 행동에 놀라 소리쳤다. 저 고양이 미쳤나봐. 빨리 떼어내. 모두가 깜냥이가 화재로 인한 충격 때문에 난폭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강민 역시 처음에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깜냥이의 눈빛에서 광기보다는 어떤 절박함을 느꼈다. 녀석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를 향해 무언가를 강렬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최강민은 가까스로 깜냥이를 떼어냈다. 팔뚝에는 붉은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깜냥이의 작은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깜냥이의 날카로운 발톱 끝에서 희미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피가 아니었다. 마른 페인트 자국처럼 보였다. 녀석이 왜 자신을 물고 다시 불타는 건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는지, 그리고 그 발톱에 묻은 붉은색 흔적의 의미는 무엇인지 최강민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의 오른손목에 있는 흉터가 욱신거리는 듯했다. 마치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그는 이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최강민은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으며 깜냥이의 행동을 곱씹었다. 팔뚝의 붉은 이빨 자국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심리적 혼란을 안겨주었다. 동료들과 의료진은 깜냥이가 화재 충격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소방관님. 의사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최강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퇴원 후 그는 아파트 화재 현장으로 돌아갔다. 건물은 시커먼 재와 잔해로 뒤덮여 있었고 퀴퀴한 연기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단순 정의 합선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강민은 납득할 수 없었다. 현장에 남아있던 희미한 단서들, 특히 깜냥이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색 흔적은 그의 직감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는 자꾸만 과거의 악몽 같았던 화재, 자신 때문에 한 가족을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과 겹쳐졌다. 그때도 그는 무언가를 놓쳤던 것은 아닐까. 그의 오른손목에 길게 새겨진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리는 듯했다. 깜냥이는 놀랍게도 소방서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최강민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의 방문 앞에서 끈질기게 야웅거렸다. 때로는 문을 앞발로 긁거나 최강민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울었다. 녀석의 울음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어떤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최강민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이 반장, 베테랑 소방관이자 최강민의 직속 상관은 깜냥이의 존재를 귀찮아했다. 강민아, 저 고양이 계속 두면 민원 들어온다.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어때? 이 반장의 현실적인 충고는 최강민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강민은 깜냥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녀석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읽는 듯했다. 그는 결국 깜냥이를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왔다. 그의 방은 단조롭고 조용했지만 이제 깜냥이의 존재로 인해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깜냥이는 방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때때로 최강민이 읽던 화재 조사 보고서를 툭툭 건드리기도 했다. 며칠 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보고서에는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화학물질 흔적 소량이라는 작은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은 단서였다. 그러나 최강민의 예민한 후각은 그날 현장에서 맡았던 미묘한 휘발성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깜냥이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색 흔적도.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최강민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직감과 깜냥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될 것만 같았다. 그는 몰래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화재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깜냥이의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위험한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상처가 이번만큼은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리라 믿었다. 최강민의 기숙사 방에는 연기 냄새와 함께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는 화재 조사 보고서와 개인 노트북을 펼쳐놓고 밤새도록 사건의 의문점들을 곱씹었다. 깜냥이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최강민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노란 눈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났다. 최강민은 깜냥이의 시선을 느끼고 녀석을 바라보았다. 깜냥아, 너 정말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말을 알아들은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녀석은 최강민의 침대 옆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녀석이 최강민의 팔뚝을 물었던 날밤 발톱 자국을 남겼던 바로 그 벽이었다. 깜냥이는 벽에 앞발을 올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다. 쓱! 쓱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벽지를 긁었다. 최강민은 깜짝 놀랐다. 벽지 위로 붉은색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바로 그 색이었다. 최강민은 급히 손전등을 켜고 벽을 비췄다. 희미한 붉은색 흔적은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루나가 아내의 죽음 뒤 비밀을 알리려 했던 것처럼 깜냥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가 다시 욱신거리는 듯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반응을 살피더니 녀석이 원하는 대로 그가 벽을 유심히 보고 있음을 확인하자 다시 몸을 움직였다. 녀석은 방 안의 가구들 사이를 오가며 특정 장소를 앞발로 긁거나 코로 밀치며 최강민의 주의를 끌었다. 낡은 책상 서랍, 옷장 문 안쪽, 심지어는 바닥의 타일 틈새까지. 각 장소에는 희미한 붉은색 흔적들이 숨겨져 있었다. 최강민은 이 모든 흔적들을 카메라로 찍고 위치를 꼼꼼히 기록했다. 녀석의 눈빛은 이거야, 이것들이 단서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강민은 흔적들을 따라가며 깜냥이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녀석의 행동이 일반적인 고양이의 장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다. 깜냥이는 특정 패턴을 반복하며 붉은 흔적들을 이어나갔다. 최강민은 그 흔적들을 하나의 지도처럼 연결해보려 애썼다. 녀석은 때때로 화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려다보거나 최강민의 손에 들린 아파트 도면을 앞발로 툭툭 치며 특정 부분을 가리키기도 했다. 마치 그가 현장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알려주려는 듯했다. 그러던 중 깜냥이가 마지막으로 가리킨 곳은 최강민의 노트북 화면이었다. 녀석은 노트북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더니 앞발로 특정 키들을 누르기 시작했다. 투둑, 투둑.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나타났다. 최강민은 놀랐지만 녀석의 진지한 눈빛에 집중했다. 깜냥이가 누른 기호들은 특정 시스템의 로그인 코드나 암호와 흡사했다. 녀석은 그 기호들을 누른 후 다시 화재 현장 사진 속 아파트 단지 도면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특정 층과 호수를 콕 집어 표시했다. 바로 아파트 702호였다. 최강민은 702호를 조사했다. 그곳은 화재 현장에서 가장 심하게 전소된 곳 중 하나였다. 그는 화재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다. 702호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깜냥이가 끈질기게 그곳을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김태훈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김태훈은 과거 소방서에서 뛰어난 화재 경보 시스템 엔지니어였지만 내부 비리로 해고된 후 소방관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복수심에 가득 찬 김태훈이 이 화재의 배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최강민은 동료 소방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고양이가 알려준 암호와 단서 모두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 뻔했다. 이 반장은 이미 최강민이 깜냥이에게 집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강민아, 너 요즘 좀 이상하다. 고양이한테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동료들은 최강민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최강민을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동료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최강민에게 묘한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최강민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 싸움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의 싸움이었다. 최강민의 방은 이제 화재 잔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깜냥이가 남긴 붉은 흔적과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암호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이 김태훈, 과거 소방서의 시스템 엔지니어였던 그 남자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김태훈은 해고된 후 소방서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천재적인 시스템 지식을 악용하여 복수를 계획할 만한 인물이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목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가 또 다른 실패의 표식이 될 터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깜냥이가 남긴 기호들을 다시 입력했다. 그 기호들은 단순한 무작위 문자가 아니었다. 특수 프로그램의 코드와 유사했다. 최강민은 답답함을 느꼈다. 이 코드를 해독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며칠 전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젊은 공대생 현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현준은 시스템 해킹과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최강민을 유일하게 믿어줄 수 있는 조력자였다. 최강민은 현준에게 연락해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비밀리에 불렀다. 현준은 처음에 최강민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했지만 최강민의 진지한 표정과 깜냥이의 비범한 행동을 직접 보고는 이내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소방서 내에 낡고 잘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임시 작업실로 삼았다. 먼지 쌓인 창고에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들은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현주는 노트북 화면에 깜냥이가 입력한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이거 단순한 코드가 아닌데요. 어떤 특수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프로그램 코드 같아요. 현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코드를 해독하며 깜냥이의 행동이 단순한 고양이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깜냥이는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노트북 옆에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거나 때때로 최강민의 화재 현장 도면을 앞발로 툭툭 치며 특정 부분을 가리키기도 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이쪽을 봐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강민은 깜냥이가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파트 7부임 2호 그리고 그곳에 있던 작은 환기구였다. 현주는 마침내 코드의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소방관님, 이 코드는 특정 장소에 설치된 발화 장치를 원격으로 조작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이 안에 발화 장치가 설치된 주소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현준의 말에 최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계획된 방화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강민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해독된 주소는 놀랍게도 그들이 방금 진압했던 아파트 700인 2호였다. 즉 792호에 발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김태훈이 그것을 원격으로 조작하여 화재를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최강민은 경악했다. 아파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방화였다니. 그때 현준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소방관님, 이 코드를 작성한 날짜가 몇 주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주소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현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여기는 시내 중심계에 있는 드림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이 장치도 24시간 내에 활성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최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드림 쇼핑몰. 그곳은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상업시설이었다. 김태훈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참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를 덮치려는 듯했다. 시간이 없었다. 24시간 그 안에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최강민은 즉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딜레마에 빠졌다. 그가 고양이와 해독한 암호에 대해 말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까? 이 반장은 이미 그를 비정상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 역시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압박감이 맴돌았다. 그때 현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현준이 전화를 받자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제법이군. 쓸모없는 고양이와 얼간이 소방관이 여기까지 파헤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김태훈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미 최강민과 현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태훈은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통화가 끝나자 최강민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창고에서 노트북을 사이에 두고 깜냥이와 함께 있는 최강민과 현준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최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태훈은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셈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김태훈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팔뚝에 난 이빨 자국을 핥았다. 그리고 최강민의 오른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번에는 실패하지 마.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최강민은 절박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재앙을 막아야만 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24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 드림 쇼핑몰은 낮 동안의 북적임이 가시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최강민의 눈에는 그곳이 거대한 화약꽃처럼 보였다. 김태훈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고 소방서 내에서의 고립감은 최강민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는 현준과 함께 소방서 창고에서 몰래 빠져나와 쇼핑몰로 향했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어깨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최강민의 어깨 위에서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다.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최강민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김태훈의 검은 승합차가 보였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현준아, 깜냥이 데리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먼저 갈게. 최강민은 현준을 남겨두고 홀로 쇼핑몰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깜냥이는 순순히 현준의 품에 안겨있지 않았다. 녀석은 몸을 비틀어 최강민의 어깨 위로 다시 뛰어올랐다. 녀석의 눈빛은 혼자서는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최강민은 깜냥이를 내칠 수 없었다. 녀석의 단호함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쇼핑몰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거대한 쇼핑몰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어깨에 앉아 끊임없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이따금씩 녀석은 최강민의 귀를 핥거나 그의 소방복 어깨를 앞발로 툭툭 치며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최강민은 깜냥이의 지시에 따라 좁고 어두운 비상 통로를 통해 쇼핑몰 내부 깊숙이 들어갔다. 쇼핑몰은 고요했지만 최강민의 귀에는 김태훈의 발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들리는 듯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깜냥이가 갑자기 최강민의 어깨에서 뛰어내렸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한 상점에 닫힌 셔터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셔터 문 아래 작은 틈새를 향해 앞발을 집어넣고 무언가를 긁기 시작했다. 쓱! 쓱 최강민은 손전등을 비췄다. 셔터 문 아래 붉은색 스프레이로 그려진 작은 표식과 함께 D-Day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김태훈이 남긴 암호였다. 바로 이 지점이었다. 최강민이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김태훈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휴대용 발화 장치가 들려 있었다. 환영한다. 최강민 소방관. 여기까지 올 줄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김태훈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뒤로는 전소된 아파트 7비용 2호의 주민이었던 몇 명의 남성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김태훈에게 고용된 용역들이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최강민을 위협했다. 김태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고한 사람들을 해쳐서 얻는 게 뭔데? 최강민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얻는 게 뭐냐고, 이 소방서. 이 빌어먹을 시스템 나를 버린 세상에 대한 복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김태훈은 광기를 터뜨리며 최강민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발화 장치에서 희미하게 불꽃이 일렁거렸다. 최강민은 필사적으로 김태훈의 공격을 막아섰다. 쇼핑몰 내부는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쿵쾅 그들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 주먹이 오가는 소리가 공허한 쇼핑몰 안에 울려 퍼졌다. 최강민은 김태훈의 칼날 같은 손놀림을 피하며 발화 장치를 빼앗으려 했다. 김태훈은 최강민의 약점, 즉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며 그를 흔들려 했다. 너 때문에 그 가족이 죽었잖아. 너 같은 겁쟁이는 아무도 못 구해. 그의 비열한 말은 최강민의 심장을 찔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깜냥이가 어둠 속에서 김태훈의 다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미아 오오옥 녀석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김태훈의 바지를 찢고 그의 발목을 물었다. 김태훈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그의 손에서 발화 장치가 떨어져 나갔다. 그 사이 현준이 뒤늦게 도착하여 용역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다. 현준은 비록 싸움에는 익숙지 않았지만 최강민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김태훈은 다시 일어서 발화 장치를 집어들었다. 그는 최강민을 향해 돌진하며 장치를 작동시키려 했다. 지잉 장치에서
섬광이 터져 나오며 불꽃이 튀었다. 쇼핑몰 내부에 설치된 다른 발화 장치들이 연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비상벨이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물을 뿜어냈다. 이미 쇼핑몰 곳곳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거의 다 된 것이었다. 김태훈은 최강민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제 끝이야, 소방관 나리. 김태훈이 발화 장치를 최강민의 얼굴에 들이대려 하는 순간 깜냥이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김태훈의 손을 물어뜯었다. 꽉 날카로운 송곳니가 김태훈의 손등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김태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장치를 떨어뜨렸다. 최강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힘을 모아 김태훈의 손에서 장치를 쳐내고 쓰러진 김태훈을 제압했다. 현준도 용역들을 가까스로 제압하고 최강민에게 달려왔다. 드디어 김태훈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쇼핑몰 내부에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제압한 것은 발화의 시작일 뿐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었다. 위잉 그 순간 쇼핑몰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최강민은 현준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다. 소방대원들이 불타는 쇼핑몰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 반장은 최강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강민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김태훈이 잡혀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최강민은 불길 속에서 기진맥진한 깜냥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작은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묘한 빛을 띠었다. 최강민은 깜냥이의 발톱 끝에 묻어있던 붉은색 페인트 흔적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김태훈이 제압당한 곳 주변의 벽을 비췄다. 벽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흐릿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었다. 쇼핑몰의 비상 탈출구와 중요 설비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702라는 숫자와 함께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태훈. 깜냥이는 화재 당시 칠복 2호에서 이 페인트를 밟았고 김태훈이 남긴 암호를 보았던 것이다. 녀석은 최강민을 불길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에게 이 끔찍한 진실과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깜냥이는 첫 번째 화재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두 번째 화재를 막아낸 영웅이었다. 최강민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의 오른손목 흉터는 더 이상 실패의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깜냥이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다. 경찰과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사라진 뒤 드림 쇼핑몰은 진압된 불길과 함께 깊은 정적에 잠겼다. 최강민은 기진맥진한 채로 깜냥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김태훈을 잡았다는 안도감과 엄청난 재앙을 막아냈다는 희열감이 그를 감쌌다. 현주는 그 옆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이 반장을 비롯한 동료 소방관들은 김태훈과 용역들이 체포되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최강민을 향한 미안함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김태훈은 과거 소방서 해고에 대한 복수심과 자신의 시스템 지식을 과시하려는 뒤틀린 욕망으로 이 모든 방화를 계획했음을 자백했다. 아파트 화재 역시 그의 소행이었음이 밝혀졌다. 그가 7벽임 2회에 설치했던 발화 장치와 쇼핑몰에 설치했던 장치들, 그리고 원격 제어 코드와 통화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특히 최강민의 팔뚝에 난 깜냥이의 이빨 자국, 그리고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페인트 흔적과 그 페인트로 그려진 쇼핑몰 비상지도, 김태훈의 76025 메시지까지 모든 단서는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이 깜냥이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태훈은 계획적인 방화 및 살인 미수, 다중이용시설 파괴 시도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를 도왔던 용역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최강민은 영웅 소방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천재 고양이 깜냥이였다. 생명의 은인에게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린 고양이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소방서로 돌아온 최강민을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맞이했다. 이 반장은 최강민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강민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너의 직감과 깜냥이의 능력을 무시했어. 네가 아니었다면 이 도시는 끔찍한 재앙을 맞았을 거야. 네가 이 도시를 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다른 동료들 역시 최강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최강민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최강민은 파격적으로 특진하여 팀장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을 넘어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전문가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의 직감과 분석 능력은 팀원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목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과거의 실패가 아닌 진실을 향한 용기와 깜냥이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 되었다. 최강민은 받은 포상금 중 상당 부분을 깜냥이의 치료와 보호에 사용했다. 깜냥이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녀석은 이제 최강민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마스코트가 되었다. 소방서 한편에는 깜냥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고 녀석은 더 이상 위험한 길거리를 떠돌지 않았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곁에서 항상 평화롭게 잠들었다. 어느 날 저녁, 최강민은 깜냥이를 품에 안고 소방서 기숙사방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났다. 깜냥아, 너는 정말 대단해. 내 덕분에 내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정말 고마워. 최강민은 깜냥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품속에서 편안한 듯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노란 눈은 최강민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최강민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깜냥이가 자신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위험을 알리고 진실을 가리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했던 것이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붉은 페인트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훈의 음모를 폭로하는 침묵의 증거이자 자신을 향한 경고였다. 최강민은 깜냥이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신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구조자와 피구조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였다. 새로운 평화 속에서 최강민과 깜냥이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소방관 최강민과 고양이 깜냥이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을 끄는 영웅담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초월한 깊은 유대감과 믿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태훈의 방화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깜냥이의 놀라운 활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의 지성과 충성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최강민은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는 단순한 특진을 넘어 소방청 내에 신설된 특수 재난동물 수색 및 증거 분석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다. 이 팀은 깜냥이의 사례를 바탕으로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여 실종자 수색과 범죄 증거 확보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최강민은 자신의 경험과 깜냥이와의 교감을 통해 팀원들을 훈련시켰고, 그의 팀은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고 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강민의 오른손목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다. 그는 강연 요청이 쇄도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과 깜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젊은이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동물과의 교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곁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특수재난동물 수색 및 증거 분석팀의 명예 마스코트이자 최강민의 영원한 파트너였다. 깜냥이는 소방서 내에 마련된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받았다. 녀석의 노란 눈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났고, 최강민이 나타날 때마다 작게 야옹하며 방였다. 최강민은 퇴근하면 가장 먼저 깜냥이에게 다가가 녀석의 털을 쓰다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최강민은 김태훈의 방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아파트 7봉 2호 주민들을 위한 깜냥이의 희망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피해 주민들의 재활을 돕고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에 동물을 위한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고, 이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현실화되었다. 최강민은 단순한 소방관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최강민은 백발이 성성한 노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현장에서 불길과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팀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후배들을 이끌었다. 그의 어깨에는 항상 깜냥이의 영혼이 함께하는 듯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이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최강민은 소방서 옥상에 앉아 멀리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나이 들어 깊은 잠에 빠진 깜냥이가 평화롭게 웅크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감쌌다. 최강민은 깜냥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 끝에 한때 묻어있던 붉은 페인트 흔적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흔적이 남긴 진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깜냥이의 귀에 속삭였다. 깜냥아, 너는 내 인생의 불꽃이었어.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이제 편히 쉬렴. 네가 지켜낸 모든 것을 내가 계속 지켜나갈 거야. 최강민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깜냥이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그의 품속에서 마지막으로 고동치고 멈췄다. 깜냥이는 최강민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최강민은 여전히 깜냥이를 품에 안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별똥별 하나가 스쳤다. 그것은 마치 깜냥이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다. 최강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고독하지 않았다. 깜냥이가 남긴 불꽃은 그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고, 그 불꽃은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비추고 구원할 것이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기를 바랍니다. 소방관 최강민과 고양이 깜냥이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